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장품을 보여줘. 화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 화장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보이는 화장품이란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하면 뭐 다들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자세히 알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보시는 1차 포장 그리고 2차 포장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많은 글씨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화장품을 골라가지고 써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전성분이겠죠. 그 전성분은 2008년도에 그 피부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시기, 그 해쯤 같이 시행이 됐는데요. 전성분 포기법은 시행령 12조에 그다음 시행규칙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성분 표기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 전성분은 들어있는 함량 순서대로 일단 적혀 있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글자 포인트가 5포인트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앞에서부터 함량이 큰 순서대로 뒤로 가면 함량이 작아지는 순서대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일단은 가장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일 것 같아요. 정제수. 아, 그렇죠. 네. 빠질 수 없는데 이 정제수가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가 한 2010년쯤 되면서부터 정제수를 대신해서 보통 이제 추출물, 예, 여러 가지 수 이런 추출수들.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쵸. 정제수하고. 네. 근데 또 가장 최근에는 또 법령이 또 변경이 됐어요. 네. 예, 어떻게 변경이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즘 화장품 업계 이슈 같은데, 이제 추출물에 들어있는 그 추출물의 유효 성분만을 따로 이제 병행해서 원래는 이제 한꺼번에 퉁 묶어가지고 표기를 하다가 이제는 유효 성분만 따로 표기를 해야 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 색조 네. 화장품이나 눈 화장품, 그다음 두발 염색용, 손발 화장품에 호수별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될 경우에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pH 조절들도 얘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그쵸. 일단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된 성분들은 그 성분 대신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누화 반응을 거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렌저라든가, 그리고 비누 같은 우리 클렌저, 샴푸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누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정당한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만 기타 성분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예, 중간 포인트.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이나 그리고 착향제 또는 착색제, 저희들이 뭐 향료나 이제 색소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차 표기를 좀 그나마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2차 표기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여기 단상자라고 부리는 이제 2차 표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명이 들어가야죠. 네, 일단 제품명 들어가야 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바코드. 그죠? 바코드 들어가야 되고, 용법, 용량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용법, 용량. 중요하죠. 그다음 만약에 이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능성 이제 심사나 보고를 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또 무조건 여기 2차 포장에 달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외 사항들은 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천연, 또 유기농 화장품 요럴 경우에도 함량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이 함량 표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저희가 그 함량 표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또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거기서는? 함량들을 이제
표기를 안 해도 되는 성분들이 뭐냐면 제조 과정 중의 얘기인데 제조 과정 중에 이제 제거되어서 최종적으로 원료는 넣었지만 이제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성분들 그리고 원료 자체에 있는 그냥 부수적인 성분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좀 양이 적게 적은 양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은 표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량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 케이스를 제외하고 안에 있는 내용량의 10ml를 초과하고 50ml 이하로 들어있는 성분은 맞습니다.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예외가 또 있어요. 또 예외가 있어요. 화장품법이 예외가 예외 되게 사항들이 좀 많아요. 네. 화장품법이 뭐가 있죠? 소개를 좀 해주시면. 타르색소 그리고 금박 그리고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그다음 그리고 아하가 아하는 있죠.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무조건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화장품 사용할 때 보면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들어가 있죠. 일반적인 사항들 좀 그쵸. 말씀을 주실까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어떤 화장품을 사셔도 무조건 달려 있는 문구들이에요. 그렇죠. 화장품 사용 시 이제 아니면 사용 후에 식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그리고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적혀 있고 그다음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거 항상 적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보관 및 취급사항 주의사항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렇죠. 사실 이 부분들을 중요한 사항인데 많이들 모르고 계시죠. 잘 안 읽죠 사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화장품에 보면 이렇게 내용량, 내용물이라고 보여지는 이거 이제 저희가 이 안에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화장품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원료들을 넣어가지고 만들까? 그 원료들의 큰 카테고리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부형제라고 하는데요. 부형제는 물, 아까 말씀드린 정제수, 오일, 유화제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원료이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유탁을 할 때 보면 이제 이런 부형제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써서 유탁액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장품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그렇죠. 그런 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제 보존제. 예전에는 보존제를 뭐라고 했죠? 방부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다들 보존제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산화방지제, 그리고 그렇죠. pH 조절제 등의 화장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뒤에 가면 그 이제 이 안정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안정성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흔히들 색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착향제라고 하는데 색소와 이제 향료를 합쳐서 착향제. 현재 몇 종이 있죠? 지금 25종으로 착향제 중에서는 이제 25종으로 화장품에서 되게 좋은 향이 나도록 돕는 원료들입니다. 화장품 보통 보면 가장 끝단에 그죠? 가장 밑에 이렇게 보면 적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향료라고 이제 그렇죠, 발음해서 적혀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성분이 있겠죠. 유효 성분은 좀 중요하죠. 일단은 기능성을 좌지우지하는 성분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주름을 개선한다던가 그리고 피부의 미백을 그리고 개선시켜 준다던가 아니면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던가 아니면 여드름을 완화해 준다던가 그런 효과를 가지는 그런 성분들일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탈모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 이렇게 해서 유효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보존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보존제가 뭐죠? 그러면 보존제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미생물의 번식을 번식을 막아서 이제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산화방지제는 유지의 산화를 방지해서 이제 화장품에는 수성 물질들도 들어가지만 이제 유성 물질도 들어가는데 보통 기름들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올리브유 같은 것도 오래 놔두면 산화가 돼가지고 산화된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유성 제품들의 산화를 막아서 이제 제품의 변질을 막고 화장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맞습니다. 그런 원료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킬레이트제라고 하는 금속 이온 봉쇄제. 요게 또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라는 부분은 이제 뭐 크랩이나 게의 그 집게 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날아가는 거를 집게까지 꽉 잡아가지고 뭐 이 금속 이온을 봉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제 킬레이트제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EDTA 그렇죠. 이런 예. 원료들이 있고 이게 왜 들어가는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화장품에 금속 이온 봉쇄제가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1차적으로 포장이 금속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1차 포장이 금속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크림 제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바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우리 손에 남아있는 미량의 금속 원소들이나 이온들이 이제 화장품 제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속 이온 봉쇄제를 넣고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이런 원료들은 화장품의 일정한 품질을 쭉 이제 유지시켜주는 네. 그런 원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금속 이온으로 인한 뭐 산화나 변색, 변취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보존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 보존제 정말, 네. 중요하죠. 네, 보존제. 중요하고 논란도 많고 그렇죠. 네. 뭐 예전엔 방부제라고 했던 그쵸. 그 보존제. 네. 예. 일단은 뭐 화장품 내 미생물이 증식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그쵸. 할 아무래도 수가 있고, 화장품도 유기물질이다 보니까 그렇죠.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이제 미생물들의 그런 활동들을 네, 좀 감소시켜주거나 아니면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원료라고, 하죠. 예. 네, 그다음 보시면 됩니다. 부패균을 발육을 억제해주고 또 살균 작용도 하는 거를 보존제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쓰고 있는 예, 네. 방부제라고 하는 거. 그럼 조금 더 가장 많이 쓰는 보존제, 방부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죠. 대표적으로는 파라벤유들이 그렇죠. 다들 많이들 아시는 네. 것 같아요. 파라벤은. 뭐 논란도 많고 그렇죠. 네, 파라벤유들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파라벤유 등은 화장품 제조 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고 보존제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됐고 안전성이 이제 확립이 된 물질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되게 낮은 농도에서도 세균이나 그리고 맞아요. 곰팡이, 진균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우수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보편적인 방부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가 페녹시에탄올. 페녹시에탄올. 네. 방부제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파라벤을 이제 약간의 소비자분들이 이 화학 성분 덩어리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부터 그다음 또 다른 예, 방부제 페녹시에탄올이 보존제가 나왔는데 뭐 그게 이제 페녹시에탄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유성의 약한 점성이 있는 액체예요. 액체이고 실제적으로 네. 사용하다 보면은 근데 조금 단점이 있는 부분이 피부를 되게 건조하게 그렇죠.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트러블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되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 것 이유가 같아요. 이제 뭐 네. 피부 점막에 자극을 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네, 최근에 또 지금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1,2헥산디올이라는 이 원료를 원료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되게 물에도 잘 섞이고 맞아요. 네, 알코올에도 잘 섞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는 처음에는 저희가 보습제로 많이 썼었죠 이거를.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라는 게 사실 이걸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2헥살디올로. 예. 그래서 보습감도 가지고 있는데 항균성까지 우수해서 최근에는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극도 없고 그리고 보존제로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용제로서도 되게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상자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성분상의 이제 거의 전성분. 대부분이 요즘에는 어떻다고요? 1,2헥산디올, 네. 다이올, 디올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의무적으로 보존제 함량을 표기해야 되는 그렇죠. 대상들이 있어요. 네. 화장품에. 일단은 영유아. 네. 영유아라고 얘기하면 만 3세 만 3세 이하. 예. 그다음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 만 4세 4세에서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 이하까지. 예.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에 특정하고자 하는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보존제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예. 아까 말씀드린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화장품이나 네. 그리고 만 4세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용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그렇죠. 특정하여 가지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존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좀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알레르기 유발 성분. 가장 요즘 제일 또 민감하고 요즘 핫한 주제죠.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그쵸. 그다음 또 황사나 네. 뭐 꽃 관련 쪽 네. 꽃가루들이 날아가면서 많이들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얼마 되게 원래는 기존에는 다 향료라고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이런 전성분들을 보면은 전성분상 끝에 마지막에 향료라고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느샌가부터 향료 뒤에 무슨 특정적인 이제 이름들이 붙은 그런 향료들이 쭉쭉쭉쭉 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아예 지정을 해놨죠. 아까 앞에 25종. 말씀드린 대로 25종을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해당 성분을 표기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뭐 무슨 룰, 그렇죠. 무슨 롤, 뭐 리날룰 그런 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향료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향료는 알레르기 유발 25종 중에서 씻어내는 제품은 0.01%, 예.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1%를 초과시 해당 성분 명칭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조금 뭐 1번부터 25번까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고 뭐 제가 아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트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또 뭐가 그다음 니날룰, 그다음 마지막으로 니모넨 이 정도 25가지 중에 요 4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표시가 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료의 특성으로 좀 넘어가서 고분자 합물이 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가 점증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피막 형성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점증제란 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물이 점성이 있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것보다 점성이 좀 덜하고 이쪽은 또 점성이 좀 강하고 그래서 점증제라는 거는 점도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증제에는 천연정제, 반합성, 그리고 고분자, 무기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증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피막 형성제는 이제 밀폐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쵸. 되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위에서 피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분 증발 억제, 그리고 광택, 그리고 갈라짐 방지, 그리고 또 어떤 화장품에서는 최근에는 주름을 펴주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화장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오늘은 전성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뭉쳐 놓으면은 이제 화장품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요것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제 그것들은 원료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럼 오늘 시간에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카테고리 정도 살펴봤는데 혹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렇죠. 다음 시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겠죠. 뭐 원료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보시면서 이제 전성분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살려는 화장품에는 이런 게 들어있구나 그렇죠. 볼 수 있는 알면 알수록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앞으로 여러분께 많이 공개해드리고 전부 다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